아버님, 저희 VIP 입주민들은 아버님 같은 경비원이랑은 겸상 안 합니다. 식사는 저쪽 구석에 가서 혼자 하시죠. 이제 갓 30을 넘긴 젊은 의사놈이 70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온 제게 툭 하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모욕의 순간 제 아들 서울중앙지법의 자랑스러운 판사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아들을 판사로 키워낸 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을 키워낸 아버지를 철저히 외면하고 부와 명예를 선택했을 때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가슴 아픈 과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잠시 빌려도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 그림자처럼 살아온 이 시대 모든 아버지들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우리네 아버지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큰 위로와 응원을 전해줍니다. 부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경비원으로 일해온 70살 박철수입니다. 제 인생은 한마디로 아들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저는 홀로 아들 지훈이를 키웠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옷 한 번, 맛있는 음식 한 번 제대로 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무시당하며 살게 하지는 않겠다. 그 일념 하나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밤에는 빌딩 청소부로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 무릎과 허리는 일찌감치 망가졌지만 아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만 보면 모든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그런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공부해 서울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사법고시까지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판사복을 입고 제 앞에 섰던 날, 저는 낡은 경비원 휴게실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 헛되지 않았구나. 아들은 판사가 된 후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유명한 대학교 총장의 딸이었죠. 저는 조금이라도 아들의 앞길에 흠이 들까봐 제 직업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강남의 아파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그저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그들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아파트가 하필이면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들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제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늠름한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제 낡은 반지하 방을 찾아오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죠. 아빠, 죄송해요. 요즘 재판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저는 서운했지만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판사 일이 얼마나 힘들고 바쁘겠어.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입주민 대표는 50대 후반의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경비, 자네 요즘 일 처리가 왜 이 모양이야? 주차 관리도 엉망이고 택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입주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한 번만 더 이런 문제 생기면 그땐 바로 해고인 줄 알아? 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허리 통증을 참아가며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가든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파티에 참석한 곳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가 이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지만 정말로 아들을 이곳에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아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부르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칠렸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여보, 누구세요? 아는 분이에요?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게서 시선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경비 아저씨야. 경비 아저씨.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 그는 저를 경비 아저씨라고 남처럼 칭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 내외의 테이블에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에 사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같은 경비원들을 벌레 보듯 대하던 아주 거만한 놈이었죠. 어이 박 판사, 여기서 다 보네. 그런데 이 아저씨는 누구셔? 자네 아버님은 아니실 테고. 젊은 의사가 저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배님. 그냥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할 그 끔찍한 말이 제 귀에 들려온 것이 아, 그래? 어쩐지 박 판사 아버님이 설마 아파트 경비원일 리가 없지. 그 말을 하며 젊은 의사는 제 어깨를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톡툭 쳤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려고 뷔페 코너로 향하던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VIP 입주민들은 아저씨 같은 경비원이랑은 겸상 안 합니다. 식사는 저쪽 구석에 가서 혼자 하시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으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제 아들의 바로 그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낡은 경비원 휴게실로 돌아와 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이, 판사인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다니. 제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 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 다음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일을 무단결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던 제 낡은 반지하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참아 버리지 못하고 고이 간직해 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 뭉치와 빛발의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던 제 아버지의, 그러니까 제 아들 지훈이에게는 할아버지의 낡은 유언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정부로부터 명예로운 연금을 받고 계셨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유언하셨습니다. 이 연금은 우리 가문의 명예다. 만약 우리 후손 중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공직자가 나온다면 그때 이 연금을 그 아이를 위해 쓰도록 하여라. 저는 아들이 판사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유언을 따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바로 서기를 바랐기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언장과 함께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놀라운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 만주에서 생사를 함께 했던 한 동지의 아들과 맺었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 동지는 해방 직후 안타깝게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 동지의 아들은 바로 제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 그 오만한 변호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형제를 맺고 서로의 자손을 대대손손 돌볼 것을 하늘에 맹세한다. 저는 그 문서를 들고 곧장 입주민 대표인 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낡고 초라한 경비원복 차림의 저를 보고는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민 그의 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그 문서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 아버님과 제 아버님은 단순한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사이였지요.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아파트 파티에서 겪었던 그 굴욕적인 사건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개를 숙이며
제게 깊이 사죄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의 은인의 가족이신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나 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명예를 그리고 아드님의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저를 모욕했던 그 젊은 의사를 찾아가 아파트의 모든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는 제 아들 지은이를 자신의 법률사무소로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은이는 유명한 선배 변호사가 자신을 부르자 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한껏 들뜬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지훈이에게 차를 한 잔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박 판사, 자네 아버님께서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가? 지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쪽 문이 열리며 제가 들어섰습니다. 제 낡은 경비원복 차림 그대로. 제 모습을 본 지훈이의 얼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이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 애비의 존재를 그렇게 쉽게 부정할 수 있단 말이냐.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판사, 자매는 판사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없네. 자네 할아버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는 있는가? 그분께서 남기신 명예로운 연금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그제야 지훈이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그에게 아버지의 유언장과 두 집안의 약속이 담긴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후 변호사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법조계 선배로서 따끔하게 충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지훈이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요. 저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 명예로운 연금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설립한 겁니다. 장학재단의 이름은 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 석천장학회라고 지었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후손의 숭고한 뜻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경비원 일을 그만두던 날 입주민들은 제게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저는 석천장학회의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의 사진을 닫고 장학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를 읽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한편 제 아들 지훈이에게는 시전이 닥쳤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한 판사라는 소문은 퍽쪽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동료 판사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는 스스로 재판에 설 면목이 없다며 결국 판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려한 법복을 벗은 아들은 처가의 냉대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고작 아파트 경비원이었다니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켰네. 장인은 아들에게 온갖 모욕을 퍼부었고 며느리 또한 당신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쳤다며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고 아들은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에서 쫓겨나 작은 원룸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묵묵히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이 아들이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의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고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판사 시절에 오만했던 자신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어떻게 배워가고 있는지가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할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아들아, 내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깨달았다니 이제 나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진정한 명예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란다. 내가 네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날을 이 아비는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겠다. 언젠가 아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어쩌면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판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제 반지 앞방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지요. 멀어졌던 친척들이 우리 조카가 판사라니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라면 찾아왔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판사 아버지라며 어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평생을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는데 아들 덕분에 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허상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장식품으로만 여겼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세계에 저 같은 늙고 초라한 아버지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 아이에게 저는 넘어야 할 산이나 감춰야 할 약점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파티에서의 그날 밤
제가 겪었던 굴욕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있었던 거니까요. 경비 아저씨라는 그 한마디는 아들이 제게 내린 마지막 사별 통보였던 셈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분노보다 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나? 내가 내 아들에게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나? 그날 밤 저는 아들을 원망하기보다 제 자신을 더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한 농부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명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에 비해 제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는 판사라는 직위가 주는 헛된 권력과 명예에 취해 자신의 근본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을 키워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외면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효이자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던 그날, 저는 제 아들을 고소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러 갔던 겁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똑똑히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을 때 제 마음도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픈 자식을 수술대에 올려놓은 의사처럼 저는 냉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남은 여생을 그곳에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지 왜 굳이 힘든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편안함이란 비싼 침대에 눕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제 아들의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자신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와 한 약속이었습니다. 석천 장학회는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진심이 통했는지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입주민 대표였던 변호사님은 재단의 법률 자문을 무료로 맡아주셨고 다른 아파트의 입주민들도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첫 장학생을 선발하던 날 저는 면접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젊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아들 치훈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변변한 책 한 권 사주지 못했지만 늘
눈을 반짝이며 아빠, 저는 커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법조인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던 제 아들의 모습. 그 꿈이 비록 잠시 길을 잃었지만 이제 다른 아이들을 통해 새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저도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나도 너희들을 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단다.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된 겁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나 의미 있고 보람찰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매일같이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결국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판사 시절 한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는 법복을 벗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무척이나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했지만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출소하던 날, 저는 교도소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을 말없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다 끝났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아 국밥 한 그릇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는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한 초라한 아들이었을 뿐이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아들에게 작은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연금이다. 그동안 재단에 쓰고 남은 돈이다. 이걸로 다시 시작하거라. 이번에는 절대로 길을 잃지 말고.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압니다. 제 아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니까요. 며칠 전 작은 아들이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큰아들이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니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즉 제 아버지의 낡은 훈장을 깨끗하게 닦아 다시 액자에 넣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주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나의 할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저는 작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네 형 좀 집으로 오라고 하거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저녁이나 한번 먹자꾸나. 그 주말 우리 가족은 아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여전히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의 식탁에는 원망이나 미움 대신 따뜻한 밥과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용서만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